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6% 상승한 24,962.48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 높은 2,703.96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0.11% 내린 7,210.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108.1로 전월 대비 1.0% 올랐다고 시장조사 전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1월 경기 선행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의 0.6%에서 0.4%포인트 확대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7%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17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7,000명 감소한 22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치는 23만 명이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970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인 거의 3년 동안 3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8% 오른 62달러 7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180만 배럴 증가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속한 가운데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금융과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고 특히나 부동산과 에너지 업종이 1%대 강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죠.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줄줄이 하락한 영향으로 870선을 겨우 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도주가 없었던 가운데 양시장 모두 올 들어 거래 대금이 최저였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이 잠시 뒤면 열릴 텐데 어떤 이슈가 증시를 움직이게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로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강한 자신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언했던 연내 3차례 금리 인상 역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잇따르면서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해 주는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올해 물가 상승률과 고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2년간 거의 완전 고용 상태까지 거의 계속해서 이르러 있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고용은 거의 완벽해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미국의 지금 현재 고용 상태나 이런 흐름은 아주 좋아지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안겨줬던 게 뭐였냐면 물가가 상승이 됐어야 됩니다. 즉 원래 조금씩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실제로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런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금리를 이제는 좀 올려서 위험 자산에서 돈을 좀 꺼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물가까지도 이제는 조금씩 상승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이런 이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국채 만기에 이런 국채 만기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런 마지막 마지노선에 대한 이런 흐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좀 한번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도 어제 연준 그런 의장 중에 한 명이 계속 또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얘기를 안 하고 또 오히려 연내 4차례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한 차례 인상할 때마다 0.25씩 올라온다면 1%가 4차례 해버리면 1% 이상이 올라와 버린다는 거. 이렇게 되면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비껴나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나 이런 게 금리를 좀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조금 우리가 그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경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금리가 상승기에는 경기가 항상 좋았습니다. 이때는 주식시장도 항상 좋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쇼크가 이번에 왔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쇼크다. 그렇지만 길게 놓고 보면 다시 경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에너지와 농업 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무역 협정을 손질할 계획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강도를 더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핵심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지금 현재 피해가 올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세탁기 쪽 그리고 태양광 쪽을 얘기를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철강제에 대한 이런 관세 54%를 어떻게 보면 철강제에 어떻게 보면 관세를 부과해버리겠다라는 이 말은 철강 너희들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만 계속해서 주창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FTA 협정 같은 거 다 이미 다 파기해버리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좀 많이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업계에서 미국의 업계에서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오케이 다 사인해줘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에너지나 농업 관련된 기존 무역협정에도 이제 손질하겠다.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이런 이슈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반대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본자 할지라도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인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불공정 무역 행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보유무역은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어떻게든 이번에는 뭐 철강 쪽 같은 경우는 FTA에 어떻게 보면 제소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 강경책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우방적인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관세에 좀 포함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에 미포함되면서 조금 차별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철강에 대한 이런 수입품을 어떻게 보면 무역 제재를 취할 경우에 역풍으로 실제적으로 농수산물 수출 같은 경우 또 타격까지 입을 수도 있다는 이런 역풍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이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런 저자 같은 경우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대성 이런 비교 우위에 이런 것 자체도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조금 날카로운 비판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어떻게 보면 공격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거의 3%가 넘게 된답니다. 실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리더가 3%가 넘어진다면 전 세계 경기는 분명히 좋아지지만 어떻게 각국의 이런 것은 조금씩 달라진 것, 즉 각국의 그런 경제 성장률을 자기들이 조금씩 흡수해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물론 뭐 미국이 앞으로 앞장서서 경제를 이끌어 가주는 거는 정말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 그리고 각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됩니다. 세계 모바일 분야 선도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겨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챙겨야 될 올해의 화두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6일 날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월드 모바일 콩글레스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열립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정말 기술들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여기에서 모바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든 인공지능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얘기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 5G 기술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관련된 전시회로 해서 매년 2월에 열리는 건데요. 실제로 모바일 산업을 구성하는 콘텐츠나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개발사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자 그리고 기기 제조사가 한 곳에 모여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갤럭시 S9이 여기서 또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판이 되는 것은 3월 9일 정도에 시판이 되는데 실제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공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갤럭시 S9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이폰 X가 조금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서 좀 수요자들이 많이 좀 움츠려드는 것을 아마도 이번 수혜를 아마도 삼성 쪽에서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런 기술들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지금 현재 5G에 대한 이슈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어떻게 보면 선제 조건입니다. 이게 된 다음에 통신 환경이 된 다음에 자율주행차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이런 마지막 모습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5G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계기 업체들의 이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5G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솔리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지수기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블록체인 같은 기술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의 뭐 대표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IoT에 대한 이런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 모바일 클래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야를 어떻게 보면 계속 다 알려줄 수 있는 모습이 되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고 미래의 투자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을 계속해서 전개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네요. 어떤 전략이 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어제 시장이 조금 밑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좋지 않은 게 뭐였냐면 거래 대금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시장 다 거래 대금이 어제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국면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좀 극심한 변동장이 와버리면서 시장이 좀 이거 아닌데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휴 동안에 우리 설 연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다시 좀 안정화로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화는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2월달 들어서 매도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조금씩은 다시금 좀 좋아지는 방향. 그리고 최근에 환율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8원 정도가 올랐긴 했지만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0원 선만 안 깨지고 계속해서 그 라인에서만 버텨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전체적으로 막 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들로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계, 은행, 화학, 철강 등의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2,450 아래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PBR이 한 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하에서는 그렇게 주식을 사는 걸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밀리거나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어떻게 보면 추세는 아직 변하지 않는 우상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이미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조정의 하단은 이미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 소득 증가폭이 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과 소득 분배 지표가 2년 만에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 우리 경기도 본격적인 성장세로 들어가는 걸까요, 부장님? 네, 일단 나왔던 뉴스는 좋은 뉴스입니다. 예. 특히 가계 소득이 늘어났다. 환영할 만한 뉴스죠. 앵커님도 좀 벌이가 나아지셨나요? 저도 좀 좋아진 건 같네요. 그러시군요. 예. 예, 일단 덜 써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 바빠서 덜 쓰는 것도 가계소득이 좋아지는 뭐 이런 구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예.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을 통계를 내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보통 명목소득이죠.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명목소득인데 예. 그럼 실질 소득으로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치까지 본다고 한다면 1.6% 증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9분기 만에 증가세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소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득이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0.9% 증가로 그래도 나은 모습으로 나왔고, 특히 지금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죠. 이제 연봉을 계산한다고 그러거나 내년 초에 연봉을 이제 다시 책정할 때 그때 보면은 항상 너 올해 일 잘했으니까 연봉 올려줄게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이 많이 또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들과 함께 같이 상승한 부분들의 영향권들이 이때 같이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소득이 8.5%대 증가를 했고요. 재산소득이 9.5%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산소득은 여러 가지도 다 포함되는 얘기가 있겠지만은 근로소득 같이 일단 몸을 써서 직접 뭔가 창출해내는 소득이 아니라 부를 일으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가장 큰 폭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물론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은 이에 따른 어떤 자산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결부돼서 나왔다는 부분들은 일단 여전히 대한민국은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사회구나 라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지표 중에 하나가 소득 분배 지표입니다. 즉 저소득층과 관련돼서 분배에 따른 변화를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크게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영향들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8분기 만에 개선이 됐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그동안까지 가장 많이 발목을 잡았던 내수 부진이었죠.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쪽은 청신호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전해야 될, 직면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예. 특히 작년 실업률이 3.73%로 집계가 됐는데 4년 만에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미국도 4%대, 4.1%대까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약간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쪽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 이번에 GM 사태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업률 늘어날 가능성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청년 실업률은 9.9%대, 또 최악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부담이다라는 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가계부채죠. 이제 어떤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었을 때 가장 주목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1,450조 또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구당 평균 부채, 그래서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평균으로는 한 7,400만 원 부채를 갖고 있는 꼴이죠. 이 인당이 아니라 어떤 가구당으로 봤었을 때는요. 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즉 그러면 이제 소득이 늘어나서 이런 부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들어오느냐라는 관점들도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도전해야 될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 이런 쪽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겠지요.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에 임기가 마감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금리 인상이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미국 쪽에 한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한 번 또는 한 번 더가 아니냐. 그래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쪽은 아무래도 미국도 이제 FOMC 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3월 1일입니다. 이때 FOMC 신임 의장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예. 여기서 이 신임 의장에 대한 앞으로의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특히 금융 완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많이 테스트를 당하지 않을까. 안 좋은 쪽이 아닙니다. 좋은 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또 이제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FOMC 회의가 3월 22일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숨죽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바라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 역전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0.25 정도 역전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총재가 3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5월 달이나 7월 달에 한번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죠. 6월 13일 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금리를 올리기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 두 번째 금리를 올릴 때 같이 올리는 쪽으로, 그래서 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국내 금리도 올라가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은행이 미국만 보면서 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예.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성장률은 한 3%대 쪽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물가 수준이 여전히 2% 이하입니다. 1.7%대로 아직 물가 수준이 그렇게 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흐름들도 염두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수출 증가율은 양호하다고 밝히는데, 반대로 건설이나 설비 투자는 아직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미국에 따라서 약간 어거지로 올리는 금리의 수준 정도까지로 크게 벌어지지 않는 정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밖에 역할을 가져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딱 하나 염두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흐름으로 왔었을 땐 미국과 한국 금리가 50bp 포인트, 즉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텀을 두고 움직였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 이상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50bp 이상으로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자본 유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두 번 올리면은 약간 한 번 따라 올릴 정도, 이 정도에 대한 흐름들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50bp 이상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은 들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몇백조 이상의 어떤 강한 자금 이탈에 대한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라는 상황에서는 업종별 투자 전략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일단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쪽에서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가장 크게 보면은 일단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실물 경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금리에 대한 어떤 과거의 가치, 어떤 유동성에 기반이 됐던, 그리고 금리가 차츰차츰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물 경제가 빨리 움직이게 되면 금리의 상승 속도도 빠르다라는 쪽의 관점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를 좀 잘 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올라왔던 증시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같이 염두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의 유동성들이, 금리와 함께 유동성들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리 실물 경제만 볼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의 인상 속도와 함께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반응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은 꼭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볼 만한 업종 좀 이야기해 주세요.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주겠죠. 금융주가 가장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나오는데,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예대 마진의 차이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부동산 쪽이겠죠. 거기다가 또 신용대출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런 금리 압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출에 대한 질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도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대 마진의 차이에 따라서 마냥 즐겁게 웃을 수밖에 또 없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되,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주가 가장 좋다라는 관점 쪽은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향후의 전망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작년 4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여러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233개 코스피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영업이익이 39조, 순이익이 25조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가 이 정도만큼 실적이 나올 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예, 예.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6%, 순이익은 29% 정도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4분기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특성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성과급일 받게 되겠죠. 거기다가 잠재 부실과 같은 그래서 올해 쭉 지내다 보니까 여기 부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자. 기업 측면들은 이런 쪽을 고려를 하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충당금을 좀 많이 쌓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들은 과거 대비해서 어닝 쇼크 폭이 많이 좀 줄었다라는 쪽도 연결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선전했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업종별로 봤었을 때 그래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증권주죠. 거기다가 예상보다 시장이 좋았다는 반응이다 보니까 이런 쪽과 함께 유통, 반도체, 에너지, 운송주 쪽은 실적이 잘 나왔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반대로 건설,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조선 이쪽은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주식을 살 때 어느 쪽을 사야 될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거기다가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있던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 27개 종목으로 압축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아시아나항공, 롯데푸드, 진에어, CJ, CGV, 하나투어, FNF, 더존비지온, OCI 이런 종목 쪽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항공주가 눈에 띄네요. 거기다가 여행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CJ, CGV, 예. 그리고 FNF는 워낙 기업적으로 좀 잘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약간 엔터테인먼트주 쪽으로 압축을 많이 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같이 높아간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공, 여행, 엔터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항공주에 대해서는 흐름들은 좋은 쪽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오늘도 눈이 왔습니다. 2월 달에서 눈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사라지게 되면 여행 가야 되겠죠.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비수기라고 하는 2월 달에도 2월 달은 물론 이제 설은 있긴 하겠지만은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도 패키지 여행 예약률이 벌써 지금 10%대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거기다가 성수기까지 진입한다.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가 확고하게 드러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행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욜로라고 그러죠. 내 삶의 주체는 나다. 삶을 좀 즐기자. 이런 쪽에 대해서 여행과 관련된 수요들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도 같이 연결되고 실적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드린 얘기 똑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충격을 받아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요. 거기다가 미국 시장이 어떤 금리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안정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까지 가야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다가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 저항 무시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만 보면서 안정을 받을 거야라고 버티기에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상에 그렇게 좀 만족스러운 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시장도 저항 뚜렷하고 거기다 국내 모멘텀들이 국내 시장 모멘텀만으로 강할 수 있는 분위기들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도 대비해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무조건 공격적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해왔던 주식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압축하고 현금 좀 기다렸다가 다시 싸지게 되면 사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라는 쪽은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
또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볼 확률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을 아끼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럴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들어가서 단기 반등 노리고 진입했다가 다시 수익 내고 좀 기다렸다가, 또 이런 어떤 점진적인 대응 전략들이 가장 좋지, 무조건 보유한다고 지금 버텨보자 라는 대응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재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트레이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 어제 굉장한 행보보합을 띄웠었고요. 저희도 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이 있어서 뭐 받아서 보합 정도만 노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크지 않는 수익들, 작은 수익으로 어제도 마감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그림들 갇혀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뭐 방향 뚜렷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어제 야장 때도 약간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실제. 그러면 주간장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야간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위아래 상방 제약을 두고 위아래를 건드려야 되는 모습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야간장 때 움직임들은 315 지수를 위에까지도 또 건드리고, 그 전일에도 316까지 야간장 때 오히려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장에는 아까 갇혀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큰 진폭을 노리기보다는 아직 변동성들은 작을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거고요. 예상 저항들은 316 지수 윗자리를 이렇게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여전히 312 지수 지지력을 보면서 이 구간들 이 정도의 범위 내로 볼 생각입니다. 단 지지 저항점들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얘네들은 방향성을 나타낸다 보시고요. 아직 그 안에서 놀 때는 얘네들 예상 지지력과 예상 저항점을 그대로 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지수도 보자면 어제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예상대로 음봉에 그다음에 양봉, 그다음에 중심자리 다시 가 있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 나오는지 확신을 갖고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밤 원자재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새벽에 저희 시간으로 뭐 12시 1시가 넘어서 좀 더 큰 변동성들이 나타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우선 먼저 달러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제 이 구간에서 음봉으로 눌린 다음에 지지력을 받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구간까지 90지수는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에서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이 지수들 지켜내는지가, 한마디로 89 중반 지수들 지켜내고 반등을 주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아예 다시 보합권으로 다 내려와 버릴 아이들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 거래일수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방향들 설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우선 지지력에 매수 쪽으로 가는 걸 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이러겠죠. 이게 추세가 약간 빠져서 리테스팅, 한마디로 오늘 이 구간들 잘 받아내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어제 매수 쪽으로 돌렸던 아이들이 오늘 다시 매도 쪽으로 빠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저항을
오늘 지켜낸지가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어제 매수로 크게 돌렸던 아이들이 이렇게 저항을 받고 다시 보합 혹은 하단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들은 저가를 깨지 못한다는 가정으로 이 구간들 저가 테스트 정도로만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1.2300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이 구간들 저항을 보고 1.23700대 예상 저항의 반등 매도 전략 배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 62달러 안착은 정착은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오전 중에 매수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매도에 62달러 저항의 매도를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자기 전에는 수익을 충분히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머물지 않고 새벽녘에 급등이 한번 있었었습니다. 걔네들 63달러 구간을 지금 테스트하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렇다면 얘네들 저항에 그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까지 보는 62달러 지지력 그다음에 최대 61달러까지 열고 볼 생각이고요. 우선 상방 제약은 아시아 시장에 63달러 안착하지 못하는 걸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운더리를 63달러 저항에 1차 62달러 되돌아간 거, 그 다음에 61달러까지 다시 보합을 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62달러를 지금 오전 중에 정착한 모습이라서 62달러를 다시 깨고 내려올 수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뭐 정확히 62.20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 제약은 63달러 초반을 맞고 오늘은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는지 다시 되돌아가는지를 보는 그림이다. 그래서 매수가 세다해서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요. 상단부 제약에서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3달러 저항으로 기준을 삼고 보시라. 다 63.302 넘어가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방향을 바꿔서 매수 쪽 관점을 열고 보시라. 그 전에는 반등 매도 관점, 그래서 보합 매매 관점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뭐 골드도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골드도 어제 매수 쪽 관점에 그 다음에 미장부터는 매도 쪽으로 돌려보겠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수만 그리고 어제는 저녁 9시에 리딩을 끝냈기 때문에 매수만 보고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죠. 자, 목표가는 1.333.0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매수의 최고 목표는 1.333.0 이자를 드렸다. 자, 그렇다면 위 구간들 휩소가 좀 있을 거라 보고요. 우선은 이 구간들 추세를 약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방 제약 저항에 그다음에 자, 상방 제약 저항 이 그림이겠죠. 상방 제약 저항에 아래 구간 지지력들 테스트를 할 거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고가는 보지 않고요. 이 구간들 저항 오늘 받는지를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1335지수 저항에 그다음에 1327지수 지지력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래 구간들 다시 보합 뛰는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전 중에 매수 쪽으로 모든 걸 쫓아가지 마시고 어제 반등에 다시 달러 인덱스는 눌림의 매수 얘네들은 반등에 다시 매도로 내려올 수 있는지를 보는 장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을 뿌리던 눈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고요. 현재는 충청과 경북 북부로만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마저도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아침 기온 서울 1도 등으로 영상권으로 내린 눈이 대부분 녹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후 들면서는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서 이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의 전국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으로도 뿌연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올림픽 경기 일정이 일부 당겨졌거나 미뤄졌습니다. 바람 초속 4m까지 예상됩니다. 다행히 하늘은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충청도는 아침까지 눈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과 청주 10도로 크게는 어제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비 소식이 없어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눈비 소식 없습니다. 아침에 큰 추위 없고 한낮에도 광주와 부산, 대구 12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눈비 소식 있는 가운데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은 주말 동안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